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소리반의 최연구입니다. 주제가 공유사회와 미래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미래문화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요즘 이제 공유경제, 공유사회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제 공유사회가 될지 그것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미래학회에 좀 이사도 하고 있는데 미래학회에 대해서 미래학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미래학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래학이라는 게 좀 무책임한 방법이죠.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트렌드는 주로 기술 트렌드를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게 기술 트렌드거든요. 기술 변화에 대해서 쉽게 지금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이게 내년에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게 문화인데 그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하는 곳이 과학, 문화에 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대학원도 어차피 카이스트에 있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학원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래 과학기술 기반에서 미래 어떤 2045 이렇게 2045년에는 어떤 사회가 될까 이런 미래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똑같은 논리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미래 예측을 보면 대부분 기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 선진국이 도대체 뭘까? 대부분 또 과학기술이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R&D, 연구개발 있죠. 제가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인데 그래서 저는 연구를 지금 너무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R&D 관련해서는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죠. 그래서 늘 기사도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20조, R&D에서 20조 넘었잖아요. 민간까지 다 하면 70조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국내 GDP 대비해서 R&D의 퍼센트 보면은 4.5%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세계 한 1위, 2위 수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1위, 2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R&D 강국인데 그런데 왜 정작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자신있게 과학기술 선진국이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과학기술 앞서가는 나라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 그래서 분명히 기술 격차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적인 격차라고 보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기술 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문화의 변화 또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이렇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이언티스트는 아닙니다. 사양을 전공했고요. 프랑스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 책들 보면 미래학 관련된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기술 이야기 아니라 대부분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제 공유사회인데요. 공유사회. 공유 이야기를 뭐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유 경제, 뭐 공유 경제에 대해서 한번 뭐 했더라고요. 그 자료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공유 경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왔죠, 진짜로. 그죠? 그래서 다가왔을 때, 그게 과연 어떤 뭐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자본주의라는 체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어떤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보면 이제 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뭐 가장 고전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광고에 보면 뭐 바이먼 걔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럼 과연 공짜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마 뭐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뭐 이런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남지 않는 장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학의 가장 기본 논리가 공짜 점수는 없다,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공유사회라고 했을 때 공유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유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칙하고 조금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패러다임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 이제 공유사회, 공유경제가 가능하다, 또는 뭐 그런 경제를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자본주의라는 대원칙의 전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워낙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자본주의가 뭘까, 어떤 게 자본주의일까, 이런 걸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이제 뭐 학생 아니라면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걸 학문적으로 그러면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장 이제 권위 있게 정의하는 것은 사전이잖아요, 사전. 또 사전의 정의가 이런 뭐 학술적인 정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를 갖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에 나오느냐 하는 거죠. 지금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는 용어들도 그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 되고 트렌드가 되고 조금 정착되면 사전에 정지되는 거죠. 그죠? 정지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 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기본적인 뭐 부분을 배웠을 거고, 뭐 생산, 분배, 소비 뭐 이런 경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원시 사회, 뭐 고대 사회, 뭐 중세 사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현대 사회로 이행되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생산이 가능하려면 생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노동력과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력과 생산수단 이 두 개가 결합되어야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생산수단이라는 게 뭐냐? 노동력은 사람들의 노동력입니다. 그야말로. 그죠? 사람들이 노동하는 게 노동력인데 여기에 이제 생산수단이 보태져야 되는데 생산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 뭐 토지라든지 뭐 산림이나 이런 뭔가 이때 거기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노동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계가 될 수 있고 어떤 노동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은 다 노동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설비가 있습니다. 건물, 뭐 공장, 그죠? 이렇게 해서 노동 대상, 노동 수단, 노동 설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산 수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본가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본가고 그게 없이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자본가예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라는 개념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를 하되 사적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적 소유. 그래서 이제 뭐 자본을 소유한 두 가지의 적대적인 계급이 있는데 소유한 계급이 부르주아, 그죠?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부르주아하고 부르주아가 이제 자본가 계급인 거죠. 그다음에 소유하지 못한 계급, 무산 계급, 생산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무산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이게 독일에서 온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이 양대 계급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요, 부르주아는 이 프랑스인데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뭐 태동하면서 생긴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고 뒤에 이렇게 뭐 주아 이렇게 붙었거든요. 부르주아지라는 거는 약간 집합명사고 부르주아라는 거는 그냥 자본가 계급 뭐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여기서 부르고 BURG, 그죠? 또는 이제 뭐 독일어에서 BUR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르라는 게 영어로는 캐슬입니다. 성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는 당연히 성주들이 있었잖아요. 성주들이 있고 그 성을 소유한 게 이제 영주, 뭐 성주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린스죠. 그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의미라면 원래 이제 우리말을 번역한다면 약간 시민계급 이런 개념이에요. 시민계급. 이 시민계급들이 성 안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조성 단계에서 조금씩 이제 약간 뭐 전문적인 용어 본원적 축적을 하는 거죠. 축적을 하면서 이게 시민계급, 부르주아라는 시민계급이 자본가 계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배계급화가 되는 이게 이제 경제학의 어떤 역사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프랑스 사람들은 그 부르주아라는 용어를 굉장히 이상적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단지 이게 뭐 자본가 계급 이런 어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오기스트 로댕의 유명한 작품 중에도 보면 B에서는 좀 못하고요. 부르주아 깔레라는 게 있죠. 요 B에서 이거는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부르주아 깔레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깔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깔레라는 도시의 부르주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깔레의 시민 이런 뜻입니다. 깔레의 시민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대표적인 조각상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깔레 시가 있어요.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전쟁할 때 영국 군대가 깔레를 점령을 해요. 깔레시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 시민들 중에 너희들 지도자들 중에 원래는 이제 그 시를 점령하고 시민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도자들 중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 몇 명을 내가 대표로 참수를 당하겠다라고 가정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깔레 용감한 시민들 중에 6명이 자신의 손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그 6명이 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죽겠다라고 먼저 나왔대요. 그래서 그 6명이 나가서 대표단 협상을 하러 잉글랜드 군대에 가니까 그 영국군이 거기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풀어줬다, 다 살려줬다, 뭐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명의 어떤 시민들,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을 드리기 위해서 부르주아 깔레라는 이런 동상을 만들었다. 깔레에 가시면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걸 에피소드를 들은 거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시민 계급이다. 시민 계급 중에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본가 계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정치 경제학자, 고전 정치 경제학자 중에 아담 스미스 있죠. 부프론을 쓴 아담 스미스의 책에 뭐 보이지 않는 수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수업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아담 스미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 북프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뭐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하잖아요. 이게, 부족한 주인이나 뭐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들이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음식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비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게 이제 팔아서 돈이 되니까 주는 거지 이게 자비심 때문에 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우리 국부론 그 책에 보면 이기심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은 이기심이다. 각자의 이기심. 이걸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원동력이라고 설정을 하죠. 이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영문에서는 셀프 인터리스트입니다. 셀프 인터리스트. 자기한테 인터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기심이라고 번역하기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 이런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은 자신의 어떤 이익 추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익 추구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제가 뭐 자본과 계급, 메카니즘을 이야기하고 이런 자본주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사실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죠? 마르크스를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평생 동안 연구한 거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마르크스는 생산 소유의 사적 소유화에서 이런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럼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상품화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회 구성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한 건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빨간 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자본주의 기본 모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 마르크스는 이 생산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노동자, 자본과 이렇게 노동력과 생산이 결합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혼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갖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소유 간에 이런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과학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적인 소유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 거다. 결국 누구 거냐는 거죠. 그럼 노동자의 것과 자본가의 것,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소유에서 이제 분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과학의 큰 두 명의 이론가를 들려면 칼 마르크스하고 막스 베버 두 명을 듭니다. 칼 마르크스는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세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경제 결정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똑같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지만 칼 마르크스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좀 다르게 봤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정치와 문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봤던 것은 사실은 막스 베버는 정치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라는 개념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했는데 그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하면 권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 사실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정의해보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권력이 뭐야? 권력. 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힘이 뭔데라고 했을 때 뭘까요? 권력이라는 게 뭘까요?
막스 베버의 정의를 많이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막스 베버가 파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타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타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개연성, possibility, 그죠? probability. 이 개연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파워가 더 많은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하고 다르게 생각해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권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의했죠. 어쨌든 그 권력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이윤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밑에 보면 근대 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인 태도다라고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 마르크스나 막스 베버나 약간 이제 사회를 결정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봤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은 이윤 추구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견해를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프리마켓이나 아니면 경제, 컴피티션, 그다음 사유재산, 프라이빗 프로퍼티 이런 개념들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방향에서 공유 경제, 공유 사회하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상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그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은 사실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만 원래 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고요. 산업혁명은 하나밖에 없었죠. 역사책에는. 그 역사책에 나오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뭐 기껏 해봐야 한 2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업 생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더 많은 어떤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어떤 패러다임, 다른 어떤 대안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4차 산업혁명도 그런 돌파구로서 제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 자본주의 또는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면서 많은 어떤 가설들이나 전망들을 내놨죠. 그래서 뭐 드림 소사이어티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거는 덴마크의 미래학자들 롤프 옌센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정보사회 이후 지금 이제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사회가 끝나면 미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였던 기업의 사람들이 한번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뭘까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은 우리 이제 연구팀에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이걸 책으로 낸 거죠. 책으로 낸 거고.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티는 이 정보, 지금 이제 정보가 중요하지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꿈을 파는 사회,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이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만 설명해도 상당히 길어지는데 제가 좀 짧게 이거는 이제 문화산업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드림 소사이어티의 개념들을 문화산업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롤프 옌센이 한국인 강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 핀란드 북부지방에 가면은 자수정 광산이 옛날부터 전통적인 광산들이 내려왔는데 자수정이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광산은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인건비는 점점 높아지고 이게 이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 브라질에도 큰 자수정 광산이 있는데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브라질 자수정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테마파크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 탄광들고 테마파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로 개발해가지고 이 관광 단지로 조성을 해서 관광 온 사람들에게 곡괭이, 뭐 삽 이런 걸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자수정을 이제 스스로 이제 파괴하는 거, 쳐봐가지고 판권을 자기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체험 산업으로 바뀐 거죠. 광산업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수정에 얽힌 뭐 고대 뭐 그리스 신화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약간 이야기 산업과 엮어서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이제 문화 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수정 광산이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이런 게 드림 소사이어티고 스토리 기반의 문화 산업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피바라라는 자수정 광산의 리모델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이런 경험 경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러미 리프킨. 이 사람은 사실 뭐 이 책 3차 산업, 지금도 이제 3차 산업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2015년에 대전에서 그 OECD 과기장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이 사람이 초청이 됐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주제가 제 3차 산업혁명이었어요.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접속이 중요해지고 뭐 공유하는 뭐 공중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 쭉 합니다. 하는데 2016년이 되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이제 제로미 리퍼키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3차 산업혁명이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똑같은 거다. 말만 왜 굳이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로미 리퍼키는 굉장히 책을 많이 낸 사람이죠. 뭐 저널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책,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요. 육식의 종말, 하여튼 그다음에 소유의 종말, 이 종말론 3종책이고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책을 많이 냈죠. 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마지널 코스트가 아니라 한계 비용이잖아요. 한계 비용이 제로인 사회,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뜻입니다. 한계 비용. 그죠? 한계 비용이라는 거는 단위 하나당 이제 뭔가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LP 플레이어 한 장을 생산하는데 뭐 3만 원이 들었다. 9장 생산하는 데는 27,000원이 들 것이고 이렇게 뭐 100장을 하면은 하나당 단가가 그죠? 뭐 3,000원으로 떨어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할수록 한계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높아지는 거죠.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앞으로 사회는 이런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디지털 기반의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디지털 음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음원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나 두 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만들고 나면은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된다. 이거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인식을 가지고 미래 사회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소유라는 개념, 그죠? 소유라는 개념이 점점 더 퇴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제로미 리프킨이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소유의 종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제 종말론 시리즈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원제는 그렇지 않고요. The Age of Access입니다. Access. 그러니까 이제 접속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제까지는 소유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접속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접속해야 돼요. 온라인상에 회원도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전화선에 접속을 해야 되고 접속을 하지 않으면 뭔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소유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접속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 세상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문장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미디어 저널가 톰 구딘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 우버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죠? 소유한 자동차가 없는 거죠. 그 네트워크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움직이니까. 그다음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자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에어비앤비가 소유한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속 기반으로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유 경제, 공유 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이행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생산자 중심이죠, 판매자, 생산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 그죠?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사고 팔고 이런 거에서 제휴하고 공유하고 이런 개념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여름 돼서 저기 에어컨 같은 거 주문하나 보니까 에어컨도 렌탈하고 있거든요. 에어컨하고 침대도 렌탈하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가급적이다. 그걸 안 하는 게 더 틀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걸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유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문화적 변화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메이커 운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메이커 운동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메이커라는 용어도 워낙 많이 사용을 하죠. 메이커 시티,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무브먼트, 메이커 또 문화 등등. 메이커 페어,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메이커 페어. 메이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런 공학 쪽에 있는 분들은 메이커라는 용어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메이커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아주 전문적인 업체에서 만든 브랜드 이렇게 나와요. 메이커 하면은 루이비통이 이렇게 메이커라고 나오죠. 그죠? 메이커는 메이커를 좋아하는 이한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게 국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보편적인 용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문화로서 정착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 새로운 어떤 변화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직 변화가 사람들 일상에까지 삶을 바꾸고 있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이런 메이커라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DIY 문화 같은 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메이커 문화가 좀 성립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직접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메이커들은 주로 이제 IT 기반이죠. IT 기반이기 때문에 접속하면은 오픈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자유롭게 복제도 하고 그걸 좀 디벨롭 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꼭 이제 이런 오프라인 상에서 공장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브라질 공장에 온라인 연락해서 주문을 넣고 어떤 부분은 또 마케팅은 또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에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밑에 요거는 이제 이 메이커들의 무슨 뭐 선언문 같은 게 있었어요. 선언문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일단 메이크 만들고, 그다음 쉐어 공유하고, 그죠? 그다음 런 배우고, 파티스페이트 참여하고, 그다음 장비를 준비하고, 플레이 즐기고, 서로 지원하고, 주고, 변화시키고, 뭐 이런 용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삶의 그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있는 거죠. 쉐어라든지 뭐 파티스페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상에 접속만 하면 이런 소스 코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하는 게 중요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잘 연결하고 융합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에 이제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는 접속하고 연결해야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접속되지 않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이 어떤 뭐 공유 경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동시대적인 변화입니다. 같이 가고 있는 변화들이에요. 다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가져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뭐 산업이나 기술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 사실 지금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다 이렇게 교실 모여 있는 이게 19세기형 교실이거든요. 일렬로 이렇게 돼 있는 19세기형 교실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교육은 굳이 이렇게 안 나오셔도 돼요. 무프나 온라인 땅에서 하고 동영상 들으면 돼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얼굴을 봐야 뭔가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과연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이 변화하니까 일자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있고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고 이런 일자리의 변화가 가장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경제 이런 변화들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스마트 공장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AI, 컴퓨터 관련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어두운 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한 일자리인가요, 그죠? 그다음에 비숙련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이 사회적인 격차라는 게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정 같은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유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그죠? 편리해질 거고 또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가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 굳이 학교로 가지 않더라도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라는 것도 꼭 이제 일자리 일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감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내면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재택근무라는 것도 적극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놔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가게 얘기 나와요. 스토어라는 게 앞으로 없어질 거다. 스토어에 가지 않는 거죠. 다 이제 온라인으로 사고 팔고 있다니까 온라인 쇼핑. 거기에 이제 앞으로 남게 되는 스토어라는 거는 그냥 경보품 새로 출시된 거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정도만 남게 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온라인 쇼핑이 되는 거고, 어쨌든 시간과 거리라는 거 여기에 이제 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항상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이제 전기가 나가면 코드가 빠지면은 모든 게
그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책상에 같이 앉아서도 뭐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톡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지만 진짜 오프라인 대면 접촉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고 디지털화되고 하면은 다 어떤 뭔가가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에서 나와서 뭐 회사 가고 뭐 지하철 타고 계속 이제 자신의 사생활이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이제 프랑스의 폴 비리뉴라는 사람, 이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라팽 드 라비 프리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생활의 종말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디지털화가 되면 결국 나의 사생활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우려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일 철학자 울리 베건 이제 산업사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뭔가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위험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제 위험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많은 위험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위험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래 사회는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로 초지능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식 정보는 여전히 중요해지겠지만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인스턴트 지식이나 실용 지식들은 많이 검증할 겁니다.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수업할 때도 제가 뭐 이야기했는데 금방 검색해서도 연도가 틀렸는데 뭐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말을 한 번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성찰적 지식, 그죠? 그다음에 인문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순 지식보다는 어떤 역량, 이런 성찰적 지식 이런 게 이제 더 필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인슈타인 인터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이제 하여튼 세계적인 이 물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 브리핑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아인슈타인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갑자기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박사님 음속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소리의 속도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그 기자는 그렇게 답변을 음속은 초속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당황할 그런 상황으로 질문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자기 찾아보면 나오는 지식은 나는 머리에 일부러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굳이 찾아보면 나올 걸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가지고 불편하게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단순 지식들을 암기하고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미래 사회의 이슈와 미래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클라우드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위험 사회 이야기도 했지만 사회 문화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 정책에서는 ELSI라고 합니다. ethical 윤리적인 문제, 그죠? L은 legal 법적인 문제, 그다음 S는 social입니다. social 사회적인 문제. I는 implication입니다. 어떤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야기하게 되는 윤리적인, 그런 법적인, 사회적인 implication 함의 그걸 이제 성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정책을 펼 때도 기술의 어떤 완성도 측면, 이게 경제성, 효율성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야기하게 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훌륭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고 어떤 은행이 없이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게 투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문화지체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 정신적인 부분, 제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속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지체 현상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비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카풀 같은 데서도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들을 공유기술을 내놨기 때문에 카풀 문제예요. 그죠? 그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핵기술을 원자력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핵위험이라는 게 나타나는 등등 해서 이런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보,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공유사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어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과연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인간 자신도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먼 이야기도 나오고 포스트 휴먼 이야기도 나오고 예를 들어 은하철도 999에 보면 인공심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충분히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인가라는 인간 정체성의 문제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 이런 것들 봤지만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이기고 있지 않나요? 그죠? 예를 들어 계산기와 사람이 누가 계산을 더 빨리 하느냐, 이런 실험 같은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경쟁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제 인공지능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어떤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외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존감의 문제 같은 것도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이제 변화의 출발은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변화의 순서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 기술이 수용이 되면 그게 하나의 산업이 됩니다. 그죠? 산업이 되고 그게 이제 산업이 되면 경제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꿉니다. 경제 제도, 경제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까지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건데 이런 경제가 변하면은 그 경제에 맞게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 이 사회적인 변화에는 법의 변화, 제도적인 변화가 다 포괄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뀌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가 바로 문화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어떤 기술 변화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이 산업 변화, 경제 변화, 사회 변화를 거쳐서 어떻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식을 바꿀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공유 문화라고 했을 때도
공유문화의 핵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협력 생산하고 협력 소비하고 이런 게 이제 공유 경제가 되겠지만 정말 공유 문화라는 거는 아까도 그 메이커 선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죠? 쉐어하고 자발적으로 쉐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력적인 뭐 마인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공감할 때 그럴 때 이제 진정한 공유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 인간이 바꾸는 겁니다. 기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수용하는 주체도 인간인 것이고요. 결국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술을 보면서 인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뭐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분야에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패널분들도 너무 많이 오셨고 그래서 패널분들이 이 분들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